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부산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좀 시작되네요. 많이 더운데 뭐 그래도 뭐 지금 저기 장마전선이 제주도 쪽에 와 있다니까 뭐 또 비가 오면 좀 괜찮아지겠죠.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 언론과 빨갱이들이 바라기 지금 정말 최고치 거기에 따르겠죠 지금. 아무튼 이제 일단 뭐 오늘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최강욱이 지금 뭐야 저기 성적 발언 뭐 하여튼 그거 지금 윤리 심판인가 거기서 지금 심사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준석이 뭐 이준석이도 하여튼 뭐 조만간에 처리가 될 것 같긴 해요. 오늘 이제 유튜브에서 서울의 소리 계정을 갖다가 해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게시한 자료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3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계정이 해지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또 발맞춰서 이제 팬카페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덤비면 안 된다니까. 덤비면 안 된다니까요. 서울의 소리는 끝까지 발악하다가 계정 자체가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공감 TV도 지금 내분으로 지금 거의 뭐 엉망됐죠. 가세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좀 이제부터 좀 조심을 아까 다대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문갑 시기가 좀 뭡니까 좀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80도 서울의 소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 자기도 뭔가 좀 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게 좀 있었겠죠. 브러지 같은 새끼들. 황장수 그 새끼는 아마 이거 가지고 또 뭐 우리 토끼 형이 그랬다고 또 지랄할란가?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그리고 주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웃기는 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 토끼 형이 어떤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할 정도면 진짜 이거는 거의 신급 능력 아닙니까? 신급 능력. 아니 지금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다 지금 배째라하고 지금 자리 끝까지 지킬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토끼 형이 무슨 힘으로 유튜브에다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가들이잖아요. 정당하게 비판을 한 놈들이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 줄리 해댄 새끼들, 뭐 주가 조작, 뭐 학력 위조 이걸로 계속 물어뜯던 새끼들은 차례차례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한심한 놈의 새끼들.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기사가 왜 저렇게 날뛰고 있는지, 이제까지 기고만장하게 날뛸 수 있었는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기사죠. 이 주간조선에서 쓴 건데, 기사는 아마 한 3, 4일 정도 됐습니다. 이준석 윤리위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 해가지고, 이준석을 쳐내면 민주당 꼴 나는 거 아니냐?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보시면 국민의힘 TK 지역 한 의원이래요. 이제 이준석이가 그때 아마 1년 됐을 때 그 인터뷰한 거죠. 지금 와서 보면 굵직굵직한 공작들이 있었는데 다 헛소리였다. 그건 당대표니까 어뢰 넘어간 거지. 하나하나 따졌으면 당이 터졌을 거다. 이렇게 참은 당대표가 어딨나. 오늘 1년차가 되는 건 제가 봐도 경이롭다. 개소리쳐 씹으리고 있죠. 개소리를. 그러면서 이제 갈등의 본질은 당권 싸움이래요. 당권 싸움. 그 이제 본질을 싹 비틀죠. 그 이제 이 조선일보도 갈수록 이준석이가 좀 불리해진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이준석이를 한테 이제 힘을 좀 실어주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이제 보시면 민주당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온 글이래요. 난 이준석이 두렵고 부럽다. 이준석은 혼자 이룬 것이다. 누구에게 줄 서지 않았다. 민주당을 돌아보면 민주당 청년전 시위는 그런 용기도 기세도 전략도 인내도 없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웃기잖아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일단 이거 자체만으로도 웃기잖아요. 그 같은 편이라는 얘기잖아 이거. 이거 딱 놓고 보면 이거 같은 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편. 그러면서 이제 또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에 경기와 충남을 다 졌으면 몰라도 어쨌든 경기 빼고는 다 이겼고 이 대표 임기도 아직 1년이 더 남지 않았냐. 당대표를 선출할 때가 되면 저절로 순리대로 새로운 분들이 나타날 거다. 이 기사의 목적은 이준석 보호를 위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서 딱 드러난 거죠. 조중동이 이준석 뒷배다. 그러니까 조중동을 믿고 이준석이가 이때까지 그렇게 나랬다는 거죠. 그 민주당도 뒤에 있고. 그런데 뭐 아직도 보면 물론 아마 그 이준석을 물고 빠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 빨갱이들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소위 보수파라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 제 예측이지만 말이죠. 이준석을 지지하는 인원 중에 아마 최소한 그래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소위 가스라이팅 당한 보수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수파는 아예 대가리 자체가 없거든. 대가리가 아예 그냥 썩었거든. 빨갱이들보다 못한. 아무런 자기 기준도 없고 어떤 자기가 이제 소위 보수우파라고 하면서 보수우파에 대한 어떤 가치관도 없고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물고 빠는 거. 그리고 오로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박수 치주는 거. 그게 보수우파의 본질이잖아요. 우리나라 보수우파의 본질이잖아.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빨갱이들처럼 그게 뭐 상식적이든 논리에 맞건 안 맞건 떠나서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나마 인정은 좀 해주겠는데
소위 우리나라 보수파는 아예 그게 없어요. 이쪽으로 몰면, 여기 이쪽으로 몰면 저쪽으로, 그쪽으로, 이쪽으로 쭉 쫓아가가지고 와 하고, 또 저쪽으로 몰면 저쪽으로 몰려가고. 일단 분위기는 보면, 이준석이는 내일 모레 22일이죠. 그 원래 24일로 하기로 했다가 27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22일로 땡겨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날아가는 게 날아가는 순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아침에 배현진이하고 또 한바탕 했죠. 근데 이거는 아예 생중계 되는 중에 이 사단이 났습니다. 그러면 배현진이가 카메라가 있고 생중계로 지금 전국에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준석이에 대해서 엄청 까댔잖아요. 이 배현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뭐 솔직히 저 뭡니까 대선 전까지 거의 끝날 대선이 거의 다가오기 때까지만 해도 홍준표 빨았잖아. 이런 정도 수준의 애가 생방송 되는 데서 그렇게 대차게 뭘 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죠. 전 국민 앞에서 이준석이를 갖다가 깔아뭉개피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전 국민 앞에서 그 꼴을 보여줬는데도 만약에 이준석이가 아무 문제 없이 당대표를 한다? 이거는 국민의힘 자체 힘도 힘이지만 이건 토끼 형한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까지 만약에 깽판을 쳤는데 이 상황에서도 정리를 못하면 이거는 토끼 형한테도 어떤 형태로든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면 스타일상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사단이 나는 거 보면 배현진이가 정말 아무 그거 없이 자기 혼자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이준석을 생방송에서 그렇게 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뭐 그걸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저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들이 했을 때 김건희가 안 나왔잖아. 개인 일정 때문에 뭐. 그래서 혹시 어제 배현진이뿐만 아니고 그 이제 저 뭡니까 14일인가 15일인가에 그 중진 의원들 부인들하고 오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상당히 반공개적으로 했는데 아마 저녁에 몰래 요 초재선 정도 되는 그 중에서도 그 이준석에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만나가지고 좀 작업을 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뭡니까 그 윤리위원장인가 그 아줌마도 같이 좀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22일 날로 하기로 한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요 최고위원회인가 이 직전까지 아마 22일 날 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어쨌든 요 22일 날로 결정된 건 어쨌든 오늘인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27일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22일로 바뀌고
그러니까 순서는 뭐 이게 뭔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배현진이가 생중계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갖다가 아니 잘근잘근 밟았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하여튼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준석은 제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가 제거가 안 되면 상당히 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커지거든요. 아무튼 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중동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힘으로 안 되고 또 지금 저 민주당 온갖 놈들 다 불러다가 박지원이까지 불러다가 막 분탕을 치고 막 깽판을 놓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히니까 금태섭이까지 지금 농을 시켰죠. 그러면서 보세요. 소심파 금태섭 또 적폐청산 안 돼. 1, 2년만 지지율 반짝. 문정부 초기 2년 동안 열심히 적폐청산을 했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됐다.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 당한 거다. 적폐청산을 해서 정권 교체를 당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10년 전부터 토끼형과 한동훈이가 계획을 한 겁니다. 이거는 갈수록 저는 이걸 더 정확하게 확신을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 좋게 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토끼형이 운 좋게 됐는데, 그러니까 운 좋게 됐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 판때기 굴러가는 걸 설명을 하려면 이거 설명이 안 된다니까. 무조건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운 좋아서 대통령이 됐고 어떻게 운 좋아서 지금 또 뭐 이렇게 되고 그래 이렇게 지금 개판되는 이 부분도 설명이 안 된다니까. 전부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면 우연찮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초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1, 2년 지나면 한 게 뭐냐 이럴 거다. 적폐 수사를 반복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그 용산으로 옮긴 거 그리고 도스태핑 그리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그 불합리한 어떤 낭비 요소들을 없애는 거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아직도 지금 뭡니까 도어 스태핑에 대한 어떤 뭐 위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걸 아직도 다 잘 못 느끼고 있어요. 나중에 그 관련된 것도 하나 말씀드릴 텐데 분명한 거는 물밑에서 지금 어마무시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눈치채는 사람이 것들이 아주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특히 빨갱이들은 일단 조금씩 실체적으로 이거 뭔가 있다 아씨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이제 실체에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얘들. 왜냐 아까 제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폭풍진화라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이놈 저놈 다 데려다가 그 박지원은 뭐 지금 예야적인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물가 정책을 따질 때다. 윤 대통령만큼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루가 멀다고 나오잖아. 근데 이게 패착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뭐 맨날 뭐 개돼지 버러지 하지만 이거는 그것보다 더 앞선 본능이에요.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너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니까.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아니 왜 저렇게 저기 그 송은밭에 던져진 미꾸라지나 뭐 지렁이처럼 저렇게 바다닥 끓이지?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와서 저지를 할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남녀가 사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한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이 좀 뭡니까 자신의 감정을 좀 억눌러 가면서 꼬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막 화다닥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야 사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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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건 절대 안 되잖아요. 흔히 말해서 밀당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막 그냥 막 무대포로 들이대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기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것까지 또 끄집어내요. 그 말도 또 어찌 배칭선 안 돼.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박지원이 뭐 저기 금태섭이 뭐 진중권이 또 뭐 민주당에서 막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적배칭선 안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지금 딱 봤을 때 뭐 우리 토끼 형이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잖아. 하는 거 없고 맨날 그냥 도스태핑 하면서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다잖아요. 근데 얘들이 지금 화다닥닥 하고 있잖아. 이거는 사람들이 금방 막 확 이건 아니더라도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뭐지 좀 이상한데? 뭐가 저렇게 불안하게 하는 거지? 왜 저렇게까지 불안해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은 개돼지, 버러지라도 하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외통수에 걸렸어요. 여기도 보세요. 박지원이가 오늘도 나와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쳐씹으래요. 너무 쉽게 대통령 됐다. 검찰동은 과거 집착하며 YS 전체를 밟는다.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천지적인 두뇌를 가진 YS라고 비교를 하자면 그 얘들은 지금 이걸 굳건하게 믿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먹힐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우리 토끼 형의 본질을 지금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였으면 먹혔을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오늘도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그러니까 말과 행동 표정을 보면 딱 나온다니까요. 만약 이렇게 언론이고 야당에서 물어뜯었으면 이명박이 보세요. 그때 뭡니까? 2008년도에 그 뭐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거는 이 부분은 또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때 제가 또 그 시위하러 갔었잖아요. 그때 만산에 있을 때였는데 서울까지 올라갔잖아. 5월 31일 날. 그래가지고 저기 동십자각에서 그 팔판 상거리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새벽 내도록 거기서 대치하고 동이 트면서 이제 후퇴를 했죠. 그때 이명박이가 뭐 북악산에 올라가지고 무슨 저 뭡니까 아침 이슬인가 뭐 불렀다고 하면서 저기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이렇게 몰아붙이면 이제 토끼 형도 그렇게 될 거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 아직도.
박근혜는 뭐 되지. 여기 보면 검찰을 동원해 과거 트는 것에 몰두할 경우 처음에는 속 시원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임기 초반 지지율이 90%를 넘었지만 경제 위기를 내다보지 못하고 폭망한 YS 전체를 밟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이 모순인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이는 90%를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 토끼 형 지금도 50%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 우리 토끼 형이 진짜 뭐 한 80% 정도의 지지율인 상태면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그래봐야 40%대인데 지지율이 지금 이제 임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거들이 그렇게 조작질을 하고 있잖아. 오늘도 그래 저기 리얼미터가 뭐 48%다 해가지고 또뭐 부정 여론이 또 45%인가 또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서 90%를 넘었지만은 말년에 이렇게 안 좋았다.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씨발 뭐 40%대인데 뭐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뭐가 있어.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아니 오히려 좋은 거잖아. 아니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고 저 빨갱이고 이렇게 물어뜯는 상황에서 지금 49% 48% 정도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가면서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지율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니까. 근데 뭐 아쉬울 게 뭐 있어. 국민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그 반사 이익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로 최단기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적 쉽게 대통령이 됐고 이것도 운명이다. 그냥 보세요. 저도 처음에 이거 그냥 하는 말인가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얘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왜냐면 이게 박지원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금태섭도 그렇고 나중에 또 잠깐 해드릴 텐데 그 빨갱이 새끼들인데 뭐 하는 놈들인지 난 몰라요. 오늘도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되게 클릭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좀 한 건데 관심을 가지고 본 건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전부가 전부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니까. 진보고 보수고 뭐 좌고 우고 할 것이요. 혁명하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쉽게 대통령 된 분이 어디 있는가? 정치가 쉬우면 안 된다. 대통령은 쉽게 됐지만 대통령 업무는 어렵게 수행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에 사는 과거에 잘못한 사람을 수사해 처벌을 요구하는 조직이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과거에 집착해 살아온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죄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여러 곳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만큼은 대통령을 부르짖고 밀어나 이게 보세요. 일단 이제 느낌이 온 거예요. 느낌이 온 거야. 뭔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바바박 터지거든요. 그리고 쉽게 대통령이 됐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토끼 형을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긴다니까. 고사에도 있잖아요. 나를, 저거를 알고 나를 알아도 100번 싸우면 지지는 않는다고 했잖아. 보통 사람들이 그 뭐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백전백승이 아닙니다. 백전불태입니다, 불태. 나를 정확하게 알고 적을 정확하게 알아도 이긴다고 장담을 못 한다는 게 그 정확한 고사거든요. 근데 지금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는 자기들도 잘 알고 있고, 특히 빨갱이 새끼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근데 얘들은 자기들은 과대평가하고 있고, 적은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의 결말은 몰살이에요, 몰살.
전혀 상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단지 그냥 뭔가 좀, 실체적으로 뭔가 좀, 압박이 온다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왔는데, 그리고 이재명, 그,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 뭡니까, 계양산에서 또 지지자들 모아놓고, 뭐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간담회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좀 했죠. 그때 그 영상을 보면, 뭐랄까요, 표정이라든가 그 느낌 있잖아요. 얼굴 같은 데서 이제 보여지는 느낌들.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얼굴이 좀 창백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뭐, 생기가 좀 없어 보이는. 그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 뭐 주변에 보면 몸이 좀 안 좋거나 하면 얼굴이 좀 창백하고 막 그렇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능적으로 뭔가 턱 밑까지 뭔가 들어왔다. 이 느낌이 온 거예요. 턱 밑까지 뭔가가 들어왔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히 저 빨갱이들은. 보세요. 험악해진 친명 친문. 그러니까 친문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딱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이재명과 그 나머지 범친문 지금 갈랐었죠. 그 얘들이 아마 얘는 상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들도 갈라치게 될 겁니다. 일차적으로 이재명이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전 정권에서 몸담았던 놈들, 문재인 측근들 다 날아갈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1년 후에 이낙연이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 1년 후에 다 정리되면 1년 후에 이낙연이가 와서 민주당 찌끄러기들, 온건한 빨갱이들 데리고 야당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이준석이 징계 그리고 또 검찰 인사 남아있죠. 그 이제 인사가 되고 나면 어차피 검찰총장이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요. 막말로 뭡니까 위원회 꾸려도 임명될 때까지는 최소 한 달에서 2달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검찰 인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숨 쉴 틈 없이 몰아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서해 피살 공무원 그리고 그 1년 전에 탈북자 강제로 북송시킨 거하고 그 다음에 김정숙 옷값하고 이거 세 개로 계속 돌리면서 여론을 악화시킨 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면서 소환 계속하면 빨갱이들의 어떤 프레임이
C도 안 먹히게 됩니다. 왜, 지금도 보세요. 아니, 그 유가족 그 아들, 이제 20살인가 된 그 아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지금 야당이라는 새끼들이 유가족, 특히 유가족 아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전략적인,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가 우상호한테 편지 보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스특필이 되잖아. 오늘 보시다시피. 그러면 싸움 구도가, 어, 민주당하고 그 피살 공무원 이대진이라고 했습니까? 이대진 씨의 아들, 20살짜리 아들하고 싸움이 딱 형성이 되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동정표가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이 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이도 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어제 그래 집들이를 했는데, 뭐 집들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건 쇼니까. 그 한남동 간제에는 7일만 한 달 더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뭐, 출퇴근하는데 재미 붙이나 봐. 최대한 천천히 가기로 했나 봐요. 그리고 보시면 김건희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따로 챙겨야 할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국민의힘의 뭡니까 이핵관들 빼고 이준석을 안 좋아하는 초재선 쪽 의원들 모아다가 아마 뭐 만찬 하지 않았을까 몰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윤리위원장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 저도 몰랐는데 내가 토요일 날 그 음악회인가 가가지고 연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랬듯이 보란 듯이 지금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 과연 이게 진짜 바보라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둘 다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라고 지금 아예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또 어제 또 여기 어제 그래요. 집들이 안 나타나니까 또 이거 갖고도 또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 갖고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재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계속 들이댈 수밖에 없도록. 참말로. 그리고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2년 이거. 그때 무슨 건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뭐 에티켓 해가지고 무슨 애가 뭐 잘못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해주라고. 이런 씨발 쌍년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노키즈존이 제법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캠페인 한다고 이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을 하는 사람이 뭐라도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식당뿐만 아니고 저도 이제 장사를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돼. 근데 뭐 저는 뭐 성격이 지랄 같아 놓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막 바닥 비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니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더 팔아야 되는 사람이 왜 애들 출입을 금지시켰겠냐고요. 그런데 이년은 그 본질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애 보고 괜찮다고 하라고. 애를 감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사줄 조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애가 잘못했다고 하고 먼저 만약에 그 부모가 바로 옆에 있으면 부모도 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랬을 경우에 괜찮다고 해주는 거지. 아니 지금 보세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엘리베이터 탈 때 안에 사람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기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가 뜨는데도 제지도 안 하고 거기서 누가 한마디 하면 왜 애 기죽이냐고 지랄을 하고 지하철을 타는데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탈 거라고 기어 들어오고 그런 애들을 괜찮다고 해줘야 되냐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 넌 대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도가 전혀 안 되죠. 얘는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 전혀 안 되는데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것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촉법 소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자기도 알고 있잖아.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이거 굉장히 크게 부각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크게 부각돼. 이 얘기는 뭡니까? 너무 과도하게 지금 불려졌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과도하게 부풀려진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첫 번째는 아이들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아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나이를 이렇게 했던 한 번씩 나오잖아요. 수십 년 전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래 40대 이후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진짜 최소한 어, IMF 전에 10대를 보낸 연령층한테는 이 말이 맞아요. 어느 정도 이 말이 맞아. 그런데 IMF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김대중 때 이후로 10대를 보낸 애들한테는 이게 안 통해요. 이걸 적용하면 안 돼. 왜냐? 괴물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는 거. 이거 보세요. 인광부라는 사법적 처벌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이런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되냐는 것인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통계를 보면 재범을 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그냥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거는 이 숫자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재범률 6.8%라고 하는데 이게 왜 개소리냐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6.8%가 아까 말했던 이제 요 뭡니까 촉법 소년이라고 처벌 안 받는다고 하면서 뭐 칼로 찌르고 아무렇지 않게 훔치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좀 뭐 싸움을 하거나 싸우다가 그래 뭐 좀 뭐 상대를 뭐 좀 뭡니까 흉기 같은 거 안 쓰고 물리적인 충돌로 뭐 좀 상대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애들은 당연히 교화가 되지.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흉악범죄. 흉기를 사용해서
뭐 찌르거나 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이 지금 그거거든. 지금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된다는 게. 그리고 요 6.8%가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범률이 6.8%가 아니고 재범률 100%라니까. 얘들이 지금 촉법소년이라고 나는 법에 안 걸려. 그래서 흉기 휘두르고 아무렇지 않게 웃어가면서 절도를 하고 하는 놈들이라고요. 이게 100%라니까. 이게 6.8%가 아니고 재범률 100%. 청소년의 6.8%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제재를 하고자 하는 그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의 100%라고요. 근데 이 씨발년이 이거 말을 갖다가 꼬아가지고 이 개소리쳐 씨부리고 있잖아. 촉급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다 이거라니까. 근데 이거는 이 개소리를 씨발 그래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6.8%밖에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여론을 호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 이런 씨발년들 다 거기를 다 찢어버려야 된다니까. 이 씨발년들 주디부터 해가지고 이런 개 씨발년들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씨발년들. 그리고 금수환과 반대 양향자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제안. 이게 이제 입당시키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명분 쌓기죠.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어차피 뭐 민주당 안 갈 거면 갈 때는 국민의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야 아무런 그 중간에 어떤 뭐 명분도 없이 그냥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특위가 되면 수락 검토하겠다. 다 그냥 뭐 갈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 힘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좀 눈치가 보이니까 좀 이렇게 뭐 범정부적으로 뭐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다 얘기 끝난 거야. 뭐 국민의힘은 양 의원이 제시한 대로 반도체 특위를 단순히 당 차원의 특위로 두기보다 정부와 산업계 학계까지 참여하는 특위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냥 입당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냥 해가지고 그냥 뭐 국민의힘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우상호가 그렇게 했다고 했죠. 이제 2년 전에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다 같이 그 자료들 다 보고 월북이네? 라고 했다. 그것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걸 제가 들으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들이 진짜 이제는 뭡니까 제어식 없이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단계는 그냥 지가 하는 말은 무조건 진실이라고 믿고 지금 이렇게 씨부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상호가 월북이네라고 했다는 이거를 자기는 이걸 거짓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당연히 같이 월북이네라고 했다고 100% 믿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 지금 의식 구조가 지금 거기까지 올라간 게 맞아요. 거기까지 올라간 게 맞아.
그러니까 참 예를 들면 노무현 때 정도까지는 이 자기들이 어떤 정권을 유지하고 아니면 또 정권을 잡고 막 하기 위해서 이 선전선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이 거짓말이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정권 뺏기고 난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조작도 하고 선동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또 그러고 나서 또 5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 단계까지 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념, 종교가 된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남을 속이고 선동하려고 거짓말을 계속 한 게 이래가지고 정권까지 탈취를 했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지금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더 이상 자기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다. 소위 말하는 자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시킨 거죠. 남을 가스라이팅 시키다가 이게 자기 스스로도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맞아, 지금 얘들 상태가. 그러니까 얘들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교에 미쳐 있거나 뭐 다단계에 미쳐 있거나 아니면 그 무언가에 미쳐 있다면 전부 다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빼고는 이렇게까지 심한 어떤 나라는 분명히 없는 게 맞아요. 곧 다 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비살공무원 아들이 분노의 편지를 썼다고. 특히 이거는 끝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를 들면 국민의힘하고의 어떤 딱 대립각이 세워져야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뭐 정치 공세다 막 이렇게 되는데 20살밖에 안 된 비살공무원 아들이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슨 짓이냐. 서른이 또 했죠. 거기다가 탈북자 2명 강제 북송시킨 거에다가 김정수 옷가까지. 언론이고 종편에서 떠들대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가리 돈다고. 복잡하고 막 대장동이 어떻고 이래봐야 뭐 좀더 관심도 못 가지고. 김정숙이가 예를 들어서 그래 뭐 봤더니 뭐 옷값을 사비로 산 게 아니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여론을 계속 이런머리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소환도 뭐 한 놈씩 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소환 쫙 시켜가면서, 그러면 얘들은 대응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없으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로
여론을 몰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정치 탄압이라 한다고 해가지고 얘들 말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러니까 이럴 때 펜으로 나온 것들이 아씨 진짜 싸울 줄 뭐 그러니까 그냥 그 세월호는 왜 그렇게 세월호에서 죽은 애 목숨하고 그분이 솔직히 사고였잖아. 저기에 총탄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소각되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6시간 동안 뭐 했냐고. 아니 보고받고 3시간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뭐 했냐고. 당신들이 세월호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7시간 분단위로 내놓으라고 몇 년째 지금 지랄을 했냐고. 그 지금도 진실 인양해 된다고 하면서 지랄을 하고 있는데 목숨값이 다르냐고. 이렇게 공격을 한번 해봐봐. 물론 뭐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뭐 상황은 끝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월호는 그 어느 누구도 입에 못 올립니다 이제. 뭐 세월호가 어떠니 하는 순간 다 뒤져. 이렇게 세월호도 뭐 그냥 싹 정리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뭐 그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것들 만약에 뭐 진실이 어떻고 막 만약에 그런 말을 저 씨부리기라도 틀끔한거라도 그런 말을 하려는 딱 그런 게 보이면 다 죽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5.18도 뭐 정리됐지. 봉화도 정리됐지. 세월호도 딱 정리되잖아. 더 이상 4월, 5월, 6월 빨갱이들이 설칠 수 없는 딱 그 환경이 딱 됐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문정부 정보원계 소송 전수조사. 뭐 이거 까겠다는 거예요. 이거 까겠다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봤더니 뭐야 옷값을 뭐 100억을 썼다고? 특활비로 썼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거 광복회 수년간 사조직 실험 운영 곧 면밀히 감사하겠다고 하잖아요. 보훈처장 이게 그러니까 인터뷰한 거는 저기 한, 한 열흘 정도 전인가 인터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훈처를 이제 국민통합위의 본부로 승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광복회의 어떤 특히 이 정권 들어서의 행태가 코미디였다. 그 하나하나씩 지금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물밑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작업을 치가지고 거의 완료됐다니까요. 이번 주에 검찰 인사 단행하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숨 쉴 틈 없이 몰아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작업 거의 다 쳤다니까. 그러니까 빨갱이들은 지금 본능적으로 이걸 지금 이제서야 상당히 정확하게 느낀 거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서울경찰청장 전장현 출근길 시위 대대적 사법 처리 예고, 국민 발묶어 의사관철하는 행위 엄격히 대처하겠다.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엔 금지 여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집회 소음 기준을 규정한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 법조계, 시민, 언론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거 말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입장을 표명 안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알고 있다는 거지.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도 이게 한국일본가에서 나온 건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언론사들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고 하는지를 몇 번 계속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거 중에 하나죠. 경찰 통제안 발표 D-1 행안부 때린 경찰청장 전국서 들고 일어선 경찰관. 제목에서 뭔가 좀 냄새가 나잖아요. 20일 경찰의 반발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다. 최고조에 달했대요. 경찰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자 행안부와 자문위측도 권고한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소리잖아. 이 개소리예요, 개소리. 독해진 경찰수장, 권고안 경찰법 정신 못 담아,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서 집단 반발, 자문이 권고안 수위 조절. 그러면서 뭐 14만 경찰의 조직적 항명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문위가 권고안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래 보세요. 항상 그렇잖아. 관측도 나온다. 정확하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자기들이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할 수 있는 것도 되죠. 왜냐하면 아니 나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 안 했고 그런 관측이 나온다고 하더라. 얼마나 비열한 새끼들입니까 이게. 자문위는 공고안에 치안정책국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 주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 행안부 장관의 인사재청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A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마련해 회람한 권고안 초안을 보면 당초 회의에서 논의된 수위보다 확실히 톤 다운됐다. B 자문위원도 권고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긴 어렵다. 방향성 정도만 언급될 것이다. 이 소설 쓴 거잖아요. 지금 이 새끼들은 지금은 기자들이란 새끼들이 이놈들이 취재를 안 해. 그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소설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기사라고. 그러니까 이걸 깨려고 도스태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상민 장관이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되냐고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라니까.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그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위원이 어차피 지금 이걸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뭡니까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자문위원 2명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 소설 쓴 거잖아. 소설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그 우상호도 그 새끼도 마찬가지였지만 거의 전 분야, 언론, 정치권, 이런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게 일상화를 넘어서 지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진실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쳐씨부리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관측도 나온다 이랬기 때문에 이거 뭐 처벌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처벌될 거예요. 막말로 이거 따지면 도대체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A가 누구, B가 누군지 제대로 따지면 이 다 소설이라니까, 소설. 저는 100% 확신해요, 100%.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현실.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이걸 진실이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쳐씹으려는 거예요, 그냥. 기사를 쓰제끼는 거야. 결국에는 문재인이도 못 참고, 이제 자기도 이제 여론전 한번 해볼 거라고 이제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의 인연이 또 뭐 열매가 작네? 저주 같은 육설들이 자랄 수 있겠나? 이 감성팔이 아닙니까? 감성팔이에요. 얘들은 이런 것밖에 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는 먹겠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먹힌다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3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진짜 얘들은 운이 좋아서 우리 토끼 형이 대통령이 됐다고 분명히 진짜 굳건하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 그 보시면 뉴스로만 보던 광경을 직접 보고 들으니 그 심각성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대로 방관만 하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마을 주민의 일상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언어 폭력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주민을 그대로 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더욱 적극적인 집회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개소리죠. 아무리 철시비려도 우리 토끼 형은 반응 없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도 보세요. 아까 얘기했나? 싱글싱글 웃으면서 저 청사 들어쓰잖아요. 그래 먼저 마스크 벗고 웃으면서 기자들한테 가가지고 먼저 말을 건네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걸 보면서도 참. 그러니까 이렇게 온 나라의 모든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물고 싶고 뜯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난 1년 동안만 보더라도요. 대선 출마 선언한 지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딱 1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고 싶고 뜯었는데도 갈수록 얼굴이 더 편안해지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 보면서도 뭔가 느껴지는 게 없나? 갈수록 얼굴이 더 환해지잖아. 우리 토끼야. 참, 정말. 그래, 이제, 자기도 이제 여론전을 한번 펼쳐볼 거라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데, 그것도 재밌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상추. 이 보시면 대가 좀 굵잖아요. 상추 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분이 이제 올린 거죠. 상추 키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 정도 굵기의 기둥을 가진 상추는 문재인 퇴임 후부터 지금까지 키운 크기가 아닙니다. 딱 봐도 좀 굵잖아요. 한 달 남짓 키워서 저 크게 안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반박하겠죠. 퇴임 전부터 주말마다 양산 가서 농사 지었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문재인의 오늘 트윗 내용인 올해 첫 수확이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저 정도 크기라면 그동안 몇 번 수확한 상추입니다. 상추는 바깥부터 따먹는데 그 후에 그게 자라니까 기둥 아래쪽에 따먹은 흔적들이 생기죠. 저 상추 기둥 보면 밑에 서너 층이 있죠. 이 보시면 여기도 청청청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죠. 뭐 파종을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걸 따면 대가 좀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쪽에서 또 잎이 맺힌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요거 따먹고, 그러면 다시 또 대가 좀 더 올라와서 또 이렇게 저기 잎이 생기면 또 이거 따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대가 굵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 말은 한 두 번 정도는 따먹었다 이거죠. 굵기하고 이걸 봤을 때. 상추는 바깥부터 따먹는데 그 위에 그게 자라니까 기둥 아래쪽에 따먹은 흔적들이 생기죠. 저 상추 기둥 보면 밑에 서너 층이 있죠. 그러면 또 이렇게 반박하려나요? 그 서너 층을 한꺼번에 땄다. 그렇지만 저 정도 굵기의 기둥을 가질 정도로 상추를 키우면서 이제야 첫 수확이라뇨. 그러니까요. 이게 안 따먹고 일이 커가지고 이렇게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보세요. 순차적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진짜 이걸 안 따고 그대로 놔줬다? 그럼 이거는 말라 비틀어졌겠죠. 아니면 이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안 자라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무를 정기적으로. 그냥 냅두면 개판으로 자라잖아요. 길 잡아주기 위해서. 그럼 이 상추도 마찬가지 거 아닙니까? 밑에서 이제 땄는데 요거 저기 지금 잎이 나왔는데 안 따고 놔두면 당연히 이게 뭐 요 위 계단에 윗단계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게 잎이 생길 때까지 이게 남아 있겠어요? 당연히 말라 죽든지 했겠지. 그 짓을 해가지고 위에 그 놔두다가 제일 위에 그 딴다? 이 말이 안 되잖아. 키워본 사람은 암. 그리고 주말마다 가서 저렇게 상추 키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상추는 물을 자주 줘야죠. 게다가 올해는 가물어서 비도 안 왔다. 주말마다 갔다면 상추는 이미 말라 죽었을걸요? 자기도 특히 이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그게 이제 나오고 또 우리 토끼 형이 소송권 다 전수조사 한다니까 자기도 이제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론전이라도 펼쳐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불쌍한 새끼.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아 그냥 저도 이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놀랬던 게 그래. 이 보시면 우리 토끼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출근길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들을 좀 듣고 싶다. 저는 웬만한 윤석열 반대자 중에서 가장 출근길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있을 동안에 얼굴 보기가 힘들다. 실제로 그 사람의 육성으로 뭔가 기자들한테 말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 1년에 한 번씩 국민과의 대화하면서 TV에서 손 스키던 어느 기자들과 기획을 해서 간접적으로 반영은 되더라도 직접 나와서 기자랑 이렇게 질문 주고받은 적은 별로 없었던 거잖아요. 아니고 아예 없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윤석열의 출근길 인터뷰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사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어쨌든 출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이 도스태핑 하는 거를 우리 토끼 형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출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 새끼들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상호가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인지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내뱉은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내뱉은 거라고요. 좀 더 읽어볼까요? 출근길이 생기고 출근길이 생기니까 기자를 마주치게 되고 이렇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그게 불가능했겠죠. 근데 지금은 청사 자체가 수직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1층을 거쳐서 가야 되고 대통령께서 잘 옮기셨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 옮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관제가 없다 보니까 출퇴근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냥 되게 평범한 직장인 같아서 저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성,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조금 깨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연치 않은 효과였다. 근데 출근길 인터뷰 문제는 이 사람이 출근길 인터뷰를 준비해서 하는 말이 제가 처음부터 뭐라 했습니까? 아, 그리고 그 전에 1층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원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층에 기사수를 두고 지금 그 용산 집무실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토끼형이잖아. 토끼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용산에 1층에 기사실이 있어가지고 원래 있었는데 이제 토끼형이 출퇴근하면서 마주친 거면 얘들 말이 맞잖아요. 근데 용산 1층에 지금 기사실을 두겠다고 한 게 우리 토끼형이라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20일 날 그 발표하고 나서 뭐 개소리들 다 하길래 아니 1층에 기자실인데 출퇴근할 때마다 보게 될 거 아니냐고. 그 이거를 1층에다 기자실을 둔 장본인이 누구냐면 토끼형이라니까. 근데 얘들은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들 말은 지금 원래 기자실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걸 보면서 제가 아 얘들이 진짜 자기들이 그냥 씨부리는 걸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실이다 아니다 그 자체가 없고 아예 그냥 씨부리는 게 그냥 이거 거짓이다 아니다 자체의 어떤 그 판단 어떤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1층에 기자실을 두라고 시킨 사람이 토끼형이라니까. 근데 얘들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기자실이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퇴근하면서 마주치니까 도어 스태핑을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다. 이 논리잖아요, 지금. 우연치 않은 효과다. 이걸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지금 90% 아니 95% 이상이 지금 미친 거 다 정신병자들이라니까. 워낙 지금 최소한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조작, 왜곡, 선동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 한 25년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이게 그냥 굳어진 거예요. 우리 국민성 내에. 이게 뭡니까?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기 무슨 네이버에서 따로 만든 어떤 그건가 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 뭡니까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유료 회원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글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 수준이 이런 수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개소리를 돈을 주고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고.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허구한 날 개소리를 쳐 씹으리는 유튜브 가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최고의 논평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좌고 우고 진보고 부수고 할 것이 지금 나라 상태가 딱 수준이 이거라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특히 빨갱이들은 이거 보면서 여기에 동조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할 거예요.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도어 스태핑을 지금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무섭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인터뷰를 전혀 준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잘하면 되겠죠. 법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쓱쓱 넘어가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속내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적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참모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포장된 말이 전달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이건 장소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윤석열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고 이전에 문재인 박근혜도 꼭 출퇴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스킨십을 하려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청와대에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 춘추관까지 씹어 어떻게 가. 이렇게 하려고 맨날 춘추관까지 걸어서 내려가요. 그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게 진짜 과학이라니까. 이건 의지였던 것 같고 다만 윤석열이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뚜렷이 내가 기자들한테 할 말이 있으라기보다는 그냥 문재인 공격인 거죠. 그냥 문재인 안 했으면 나는 할 수 있어. 그 모든 걸 지금 핵심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본질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 이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론, 조작질하는 언론을 갖다가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언론이 어떻게 지금 조작질을 하고 있는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소설을 써가지고 기사 그냥 막 올린다니까. 그거를 깨뜨리려고 이거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본질이 뭔지를 지금 그냥 문재인이가 안 했으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안 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 아무도 안 했다니까. 아무도 안 했어. 그나마 어젠가 제가 그 TV조선 뉴스를 보니까 코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나마 이거는 그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지원이나 뭐이 민주당에서 뭡니까 이거 도어 스태핑 하다가 큰일 난다 사고 난다고 하니까 그거를 딱 멘트를 올려놓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 그 기자가 내는 결론은 이제는 도어 스태핑을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후임 대통령부터는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걔는 좀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아,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 이게 정착이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동안 만약에 쭉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면 후임 대통령부터는 안 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건 시스템을 만드는 지금 과정이라니까. 모든 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 젖어 있는 정치인들은 이거 못한다니까. 못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 그래. 예를 들어서 다음이 한동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오세훈이가 됐다. 칩시다 만약에. 이제 이게 끄끄러우니까 만약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대 치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탄핵이지 뭐 씨발. 5년 동안 국민들이 이 모습을 거의 빠지지도 않고 이 모습을 봤는데 차기 대통령이 자기는 능력에 붙인다고 그걸 만약에 없애겠다고? 그건 절대 못 돌려요.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어느 외국의 어느 대학 교수인데 자기는 음식을 먹을 때 아주 맛있는 음식은 절대 안 먹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조금 맛이 덜한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진다고. 지금 정확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죠. 아니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맨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걸 5년을 봤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와가지고 안 하겠다고 해? 이건 안 된다니까요. 이 맛을 5년 동안 봤는데 안 해 한다고? 그건 용서가 안 돼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런데 핵심을 다 놓치고 있잖아.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얘들도 인정을 좀 해요. 근데 본질을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렇게 할 수 있었구나. 대통령이 매일 아침에 저렇게 말을 하는 게 참 신기하구나. 대통령이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신기하다는 걸 느끼는 것 자체도 싫어하시는 그 효능감이라는 거죠. 문제는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요. 대통령이 말을 듣고 뭔가 대통령이 저런 대단한 말을 하네, 저런 좋은 말을 하네라는 감탄을 느낀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본질을 모르고 있으니까 뭐 그런 감흥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뭐 빨갱이 새끼들인데. 대통령한테 들을 말이 없다는 슬픔, 그걸 알게 된 슬픔, 이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에 대한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선례를 만들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을 대통령실 이전한 과정 자체는 대단히 문제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급하게 이것들을 추진했고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생기는 어떤 후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옮긴 이후에 하나의 긍정적 효과가 출근길 인터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총리가 매일 아침 출근을 하는 경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언론이 생각하는 걸음수까지 정해져 있고 거기에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매일 아침 총리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답변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총리의 표정, 총리의 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거든요. 물론 정점에 있는 정치인 한 명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들은 행정부의 운명과 운영과 전반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의 그런 보도들이 약간 과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말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언론도 이제 매일매일 질문들을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말을 넣었을 때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면 법대로라 그러면 그 보세요.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결국에는 뭔가 본질에 좀 다가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겉돌고 있잖아요. 그 치밀하게 해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핵심을 다 놓치고 이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유를 아직도 놓치고 있잖아요.
와,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1층에다가 기사실을 두라고 한 사람이 토끼형이에요, 토끼형. 그런데 얘들이 지금 얘기를 할 때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그 기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할 때마다 질의응답을 한다. 그리고 오늘 출근길 보라니까요. 얘들 말이면 토끼 형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기자들한테 먼저 다가가가지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 본질을 다 놓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긍정적이다 까지는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를 철저하게 깨부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치밀하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계속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축적된 때가 있으면 그걸 비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윤석열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만 대답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될 거라니까. 기자들이 피하려고 할 거라고요. 왜냐? 애초에 실력이 없잖아. 지금도 질문이 그냥 빨갱이들 그 프레임에서 한치도 벗어난 게 없이 어떻게 하면 실수를 유도해낼까? 그런 식의 질문만 계속 하잖아요. 정말 민생에 도움되는 질문, 이런 건 안 하잖아. 그러니까 토끼 형도 그냥 슬렁슬렁 하잖아요. 시시루석 하면서.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진짜 성의 없이 답변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의는 없는 거 맞아. 왜 성의 없이 답변하는지를 모르고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식해서 그렇게 성의 없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질을 깨우치려면 한참이 더 지나요. 아니, 어쩌면 본질을, 어,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뒤질 때까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1층에 기사실을 두기로 한 게 토끼형인데, 얘들 말은 기사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어 스태핑을 하는 거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 수준으로 봤을 때 아마 끝까지 본질을 파악 못할 거예요. 일본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날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멘트를 해주는 건 일종의 내각제적 스타일이거든요. 영국에서도 그래요. 영국에서도 총리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공관 들어가기 전에 만나서 농담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약간 스몰 토킹처럼 현안에 대한 멘트도 하는 거죠. 총리가 그때그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얼버무리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관행이라고 알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간에 어쨌든 대통령이지만 내각제적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신선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얘들은 수준이 딱 여기까지예요. 신선하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정착이 되면 좀 괜찮겠다. 왜 이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얘들 보기에도 좀 매일 들고 왜 저렇게 하지? 의아해하고 있어요 지금.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언론하고 다치기려고 하는 거야 이게, 병신들아. 얼마나 이제까지 조작질을 많이 했는지 그거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맨날 아침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병신아. 기자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고 맨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만 쳐 씹으는지를 국민들한테 낱낱이 까발려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멍청한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편안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